예, 안녕하세요. 이제 부동산학개론 제 5강 들어가도록 하겠어요. 5강의 주제는 부동산 경제론입니다.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제시된 지금 이제 예정 공고가 났죠. 지난 11월 29일인가. 예정 공고 난 거 보면은 그 부동산 이제 경제론이라는 그 파트가 목차로 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론 안에 내용이 두 가지가 있어요. 수요 공급하고 그리고 이제 경기 변동 이렇게 두 가지가 경제론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중 핵심이 수요와 공급 이론입니다. 수요와 공급 이론은 이제 전반적인 그 부동산학의 이제 경제학에서 파생된 성질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가장 기초입니다. 자체적인 문항수도 이제 있지만은 저는 기초 강의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후에 그 연결시키는 주제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28회 때 부동산 정책론이 5문제 나왔는데 사실상 정책론 5문제 중에 3문제는 정책 내용을 모른다 하더라도 수요 공급만 이해하시면은 풀게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시장을 이제 논하는 것이 이제 경제학이고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이 수요자 공급자 행동이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전체의 기본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제 학개론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일 중요한 분야가 세 군데가 있어요. 부동산 경제론하고 부동산 투자론하고 부동산 금융론입니다. 세 군데가 정리가 되신 분들은 이유열 불문하고 아마 거의 다 60점은 넘으실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 수요와 공급에 대한 논리가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어요. 이제 101페이지부터 등장하는데요. 여기도 이제 처음에는 1월달 기본 강의까지는 목차를 한번 잡아볼게요. 수요와 공급 이론 이렇게 이제 목차가 있어요. 근데 이제 수요는 소비자 행동 이론이고 공급은 생산자 행동 이론인데 기본적인 이제 개념이 있죠. 수요와 공급의 기본 개념. 개념을 통해서 이제 그 수요와 공급의 개념을 통해서 이제 성격이 이제 도출이 됩니다. 개념. 요거는 그냥 그 한 주제 말고는 잘 안 내는 것 같고요. 요즘에 지문으로만 나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이제 책도 이런 순서대로 잘 돼 있는데 우리 책이 그 다른 일반적인 다른 쪽에서 책보다는 좀 잘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기본서가. 내용이 많아서 이걸 잘 정리하는 게 이제 중요한데 함수에 대해서 논해야 됩니다. 함수. 수요 함수하고 공급 함수를 논하고 이 함수가 이제 잡히면은 뭐가 잡히냐면 이제 그 다음에 수요 곡선하고 공급 함수를 통해서 수요 법칙하고 그리고 공급 법칙을 도출하셔야 됩니다. 이 법칙은 지문으로 이제 종종 나오죠. 이 법칙이 나오면은 이제 이걸 통해서 경제학은 그래프 학문이기 때문에 이 곡선을 이제 도출하셔야 됩니다.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나온다. 여기까지가 그냥 이제 큰 주제를 들어가기 전에 기초적인 이제 원리다라는 거죠. 이 자체도 이제 시험에 기본으로 나오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보통 이제 함수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고 법칙에서 곡선 이런 데서 그러나 수요공급이 이제 왜 정해진 문항수가 있냐면은 보통 4-5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 개념을 통해서 나오는 이제 중요한 주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제가 3가지 주제가 있어요. 3대 주제인데 하나가 이제 수요 쪽으로 논하면은 수요량의 변화가 있고요. 그리고 수요의 변화가 있어요. 요거를 먼저 구별을 하시는 게 대빵 중요하고요. 마찬가지로 공급 쪽에서도 이제 공급량의 변화하고 공급의 변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원리는 똑같아요. 다만 이제 수요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를 일으키는 이제 요인이 다를 뿐이지 결국 수요 쪽으로 하시면 정리가 됩니다. 이게 그 1회 때부터 나왔던 이제 중요한 주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위에 2번 주제를 논하면은 3번째가 접합니다. 소비자 공급자들은 물건을 이제 서로 거래하려면은 만나야 돼요. 소비자 시장과 생산자 시장이 만나서 거래하고자 하는 가격을 이제 합의가 일어나야 되고 가격의 합의가 일어나면은 합의된 그 가격에서 거래하고자 하는 수량을 결정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시장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시장의 이제 균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시장의 균형에는 2가지가 나옵니다. 시장 균형의 결정이 있고요. 그리고 이동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절대적인 비중은 이동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동은 이제 28회 때는 말로도 지문으로 나왔었고 계산 문제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모든 내용을 이제 정리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2번과 3번을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1번 내용을 바탕으로 공부하시다 보면은 변화되는 방향에 대해서만 논하게 될 겁니다. 어느 방향 움직였다, 뭐 자극에 대해서 어느 쪽 움직였다, 뭐 이렇게만 논할 텐데 그 방향뿐만 아니라 그 이동한 크기까지 논하는 파트가 있어요. 이게 탄력성이야. 이 탄력성이 결과적으로 수요공급의 꽃이죠. 제일 중요하죠. 이 세 가지 테마 중에 이제 요것도 기본으로 다 맞히시고 탄력성에 대한 논리가 이해가 되면은 그 특히 정책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굉장히 이제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적으로 4-5 문제지만은 결국 연관되는 거 직접 간접하면 10문제에 육박하는 주제가 수요공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 주제를 이제 그 맞추기 위해서 시험 때까지 수백 문제 푸시는 겁니다. 기출문제만 해도 누적된 게 엄청나게 많으니까 수백 문제 푸시고,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이미 형식은 다 제시해 줬어요. 그래서 그 제시된 형식에 대한 논리를 우리는 이제 조금 더 다듬고, 그리고 아직 안 나왔지만은 이제 가능성 있는 분야까지 확장하시다 보면은 웬만한 건 다 맞출 걸로 판단이 됩니다. 먼저 이제 수요 공급에 대해서 기본 개념을 한번 논해보도록 하고, 근데 절차적으로 봤을 때 수요를 먼저 설명하고 있고, 책도 그렇게 돼 있어요. 경제학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 공급도 논하는데, 경제학 그 이론을 보다 보면은 수요 쪽은 설명이 많이 돼 있어요. 기초적인 할 때. 근데 공급은 설명이 좀 간략하게 돼 있어요. 그 이유가 수요와 공급의 개념은 똑같고요. 그리고 개념이 똑같으니 성격도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수요를 먼저 잡아 놓으시고, 공급은 수요랑 어떤 면에 차이가 있는지 요것만 이제 논하시면 돼요. 차이가 생기는 것은 이제 법칙적인 부분에서부터 조금씩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수요를 한번 논해 보도록 하겠어요. 수요 이론. 수요를 영어로 이제 demand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제 수요를 demand에서 D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될 겁니다. 거기 개념이 이제 설명이 돼 있어요. 그 첫 번째 줄을 꼭 체크하셔야 돼요. 소비자들이 어떤 재화나 서비스, 재화나 서비스를 우리는 합쳐서 상품이라 그럽니다. 재화는 유형의 상품이고 서비스는 무형의 상품이야. 근데 우리 기출문제에 보시면은 전부 다 재화로 돼 있어요. 재화, 상품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부동산 자체가 무형의 상품이 아니라 유형의 상품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해당 재화, 그리고 관련 재화,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재화 이렇게 막 표현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어떤 가격선에 대응하는 일정 기간 동안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 이렇게 돼 있어요. 키워드를 잡으시면 돼요. 그 개념을 통해 성격을 한번 도출해 본다 그랬는데 기초랑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건 반복이니까. 지금은 수요니까 소비자들이 나와요. 소비자들이 나오고 소비자들이 어떤 재화나 서비스, 이 말은 상품이라 그랬으니까 뭐 생략하고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고자 일정 기간 동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보면은 일정 기간이란 이게 상당히 중요한 말이죠. 개념상에서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일정 기간 동안에 소비자들이 구매하고자, 구매하고자란 말이 나와요. 이 말도 이제 중요한 말이죠. 이 말도 중요하고, 하고자 하는 이제 욕망, 욕구를 말합니다. 욕구.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이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현실적으로 이제 단독샷으로 낼 수 있는 것은 요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두 가지는 지문으로만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정 기간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 얘는 유량이란 뜻입니다. 첫 번째 유량이란 말이 나왔고요. 그리고 하고자라는 말을 통해서 수요와 공급은 사전적 개념이다 라는 말이 나왔고, 그리고 구매하자는 욕구인데 이 욕구는 그냥 욕구가 아니라 구매력을 동반한 욕구, 구매력을 갖춘 욕구라고 해서 이걸 뭐라고 하냐, 이걸 유효수요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개념은 요 세 가지야. 유량이고 사전적 개념이고 유효수요다. 그러고 약간 해석하는데, 이게 대표적으로 중요한 게 이제 저랑 유량입니다. 그래서 밑에 양가로 1번에 유량과 저랑은 이제 저량수 되어 있는데 이거는 별표를 치셔야 돼. 특히 보충학습에 대한 내용을 별표를 쳐주셔야 돼. 보충학습을 별표 치시면서 거기 보면 첫 번째 일정 기간 해놓고 유량 연결시키시고 일정 시점 해놓고 저량 연결시키셔야 돼. 그런 걸 기억하고 그 다음 페이지 딱 보시면은 102페이지 꼭대기에 유량의 종류, 저량의 종류가 일부가 설명이 돼 있어요. 그거를 이제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요거를 이제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게 자주 나오다가 지금 한 3년째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저량이란 말을 영어로 스톡이다 그럽니다. 고여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저량이 나오려면은 얘는 일정 시점을 명시해야지 의미가 명확하게 전달되는 변수를 저량 변수다라고 알아두셔야 됩니다. 고유했다는 뜻이죠. 저수지처럼. 그리고 이제 유량이란 말이 돼 있어요. 유량은 흘러간다는 뜻이죠. 플로우라고 영어로 쓰면서 플로우. 요거는 이제 일정 기간이 명시돼야지 의미가 명확하게 전달되는 변수를 유량 변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한 번인가는 기간이 저량이고 시점이 유량이다 해서 이걸 엇박자로 내서 X 지문으로 나온 적이 있었지만은 대다수 문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박스에 쳐놓고 또는 이제 오지선단을 펼쳐놓고 유량 변수에 해당되지 않는 것 또는 유량 변수를 묶인 거 이런 식으로 해서 구별할 수 있는 내용을 물어봐요. 그러면은 어떻게 어떤 식으로 내든 우리 유량 변수랑 저량 변수를 언급하는 과정 중에 뭐를 해야 되냐면은 유량의 종류가 뭐가 있고 저량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를 최소한 그 기출문제에 나온 정도는 최소 알고 계셔야 돼. 유량 변수가 한 10개 이상 나온 것 같고요. 저량은 한 7개 정도 낸 것 같아요. 그래놓고 이제 이거를 해석하는 게 처음에 중요한데 유량 변수를 논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드는 게 소득을 들어요. 경제학에서는 소득.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예를 들었었죠. 갑의 소득은 이제 100만 원이다라고 시장에 얘기하면은 시장은 이 갑의 소득이 100만 원 듣는 순간에 중구난방으로 해석을 해요. 이게 도대체 많은 거야, 적은 거야? 전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문구라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갑의 소득이 100만 원이라고 얘기할 때는 도대체 얼마 동안에 100만 원이야? 라고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정확하게 시장에 전달하려면은 이 소득이 100만 원이라는 앞에 수식어가 붙어야 돼요. 뭐가 붙냐? 기간이 붙어야 돼요. 일정 기간이 붙어야지 그 의미가 명확하게 전달되는 변수를 유량 변수라 그럽니다. 그래서 월 소득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은 연 소득이 100만 원이라 그러면은 하루 소득이 100만 원이라 그러면은 이야, 초당 소득이 100만 원 그러면은 우와,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앞에 어떤 기간이 명시됨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간이 명시돼야지 의미가 달라진다, 명확하게 전달된다. 이거를 유량 변수라 그래요. 근데 소득을 가장 많이 드는 이유가 소득이 되면은 나머지 파생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요. 소득이 이제 라는 것이 나중에 두 가지를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투자론에 보면은 소득을 본인이 이제 그 사람이 창출하는 소득도 있지만은 부동산 자체가 창출하는 소득도 있어요. 그럼 부동산 나중에 투자론 보면은 수익성 부동산을 투자자가 샀어. 그러면 현금을 뽑아 먹으려면은 임대를 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대를 줘서 거기서 많은 소득이 나오는데 투자를 보면 5개의 소득이 나올 거야. 가능총 소득, 유효총 소득, 순영업 소득, 세전소득, 세후소득. 그러니까 어떤 명칭이 붙든 소득이 들어가면은 전부 다 유량이다라고 알아두셔야 돼. 근데 이제 소득이 유량이다 보니까 연관되는 게 있어요. 소득의 기본적인 부동산에 창출하는 출발점은 임대를 통해서 창출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임대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건 당연히 유량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돼. 포괄적으로 땅에 대한 임대료가 있어요. 지대. 다 임대료입니다. 임대료. 임대료가 만약에 100만 원이다. 그러면 많은 거야, 적은 거야? 그것도 알 수가 없어요. 월 임대료냐, 하루 임대료냐,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임대료도 유량 개념이 아니냐. 그리고 사람이 창출하는 소득도 있어요. 부동산이 아니라 사람이 소득을 창출하려면은 본인의 노동력을 제공해서 대가를 받는 거야. 그것이 뭐다? 급여 임금입니다. 시험 문제는 급여로 낸 적이 있었고 임금으로 낸 적도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뭐죠? 유량 개념이 돼요. 그래서 급여가 100만 원이다. 많은지 적은지 판단할 수 없어. 월 급여냐, 하루 급여냐, 일주일 급여냐, 1년치냐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급여, 임금 다 유량 개념이 즉 기간이 붙어야지 의미가 명확하게 전달되는 변수죠. 거기서 이제 쭉쭉쭉 설명이 돼 있죠. 그래서 거기 이제 그 1번에 이제 임대료, 지대로 나왔고요. 지대, 그 급여, 연봉이라는 되지 않고 임금, 급여 이렇게 내고 있죠. 소득 나왔고, 소득, 단기순이익도 소득이에요. 세후소득인데, 그 급여 똑같은 내용이 나왔어요. 이자도 나왔었죠. 이렇게 등등. 그리고 이제 투자론에서 쓰는 용어들이 있어요. 투자도 대표적인 뭐죠? 유량 개념이 됩니다. 유량. 그 기간 동안에 투입되는 거죠. 정부가 무슨 IT 사업에 1조를 투자하겠다.
그 앞에 뭐가 붙냐? 기간이 붙어. 그래서 선거 때마다 나오죠. 대통령 후보자들이 국가 경제 발전을 이제 21세기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뭐 무슨 산업에 내가 임기 동안에 얼마를 투자하겠다라고 1조가 투입되는 것은 기간이 나옵니다. 기간. 투자. 그 저축도 오해를 많이 하는데 저축도 이것도 뭐죠? 유일한 개념이 돼요. 저축액이 100만 원이다. 많은지 적은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은 월 저축액이냐, 한 달 저축액이냐, 하루 저축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분은 저축액을 오해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시험에 나왔을 때 저축액을 저축이 얼마 저랑으로 하시는 분 계세요. 그분이 말씀하실 때 왜 저축이 저라고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저 은행에 남아있는 통장 잔고가 지금 100만 원인데요. 그것은 저축액이 아니라 기간 동안 투입은 저축액이 아니라 지금 그 특정 시점에 은행 예금 잔고량을 말하는 겁니다. 예금 잔고량은 일종의 재고랑 연관돼서 저랑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것이고 저축하고 좀 달라요. 그리고 이제 모든 걸 다 부동산 쪽으로 예를 들어서 많이 합니다. 부동산 쪽에 나왔던 건 주택 이제 뭐 생산량이라든지 주택 생산량, 그 신규 주택 공급량 다 똑같은 말이야. 모든 걸 다 부동산화 시키니까 그 주택 거래량 같은 것도 종종 나왔죠. 이 주택 거래량도 당연히 뭐겠어요? 중개업 하신 분한테 주택을 얼마 거래했어요? 그러면 10건 거래했어요. 많은지 적은지 알 수가 없어. 다시 한번 반문해야 돼요. 얼마 동안 10건 하셨어요? 지금 1시간 동안 10건 했어요. 많이 하셨네요. 오픈한 지가 10년인데 10년 동안 10건 하셨어요. 장사 안 되네? 뭐 이런 식으로 기간이 명시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뭐 수출량, 뭐 수입량도 마찬가지고, 수출량, 수입량이 나오면 국제 수지도 마찬가지고요. 유랑저랑은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선 최소한 기출문제 나온 걸 정리한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이구나라고 윤곽을 잡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암기가 아니라 이해인데 처음에는 좀 난이도가 센 문제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저량의 대표적인 게 뭘 잡냐? 재고를 잡아요. 재고. 은행 그 잔고량도 재고죠. 그래서 재고 조사를 했을 때 뭐 사과가 몇 개 남았다. 그러면 재고 조사를 완료한 시점에 특정 시점에 사과 10개 이렇게 해서 그 사인하죠. 2017년도 얼마 남았다. 이런 식으로 재고가 가장 많이 나왔던 대표적인 뭐죠? 저량 개념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이건 저량 개념 재고는 없지만은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인구수도 많이 나왔어요. 인구수, 인구 규모. 정부가 인구 조사를 할 때 우리나라 인구수가 몇 명이다 발표할 때는 앞에 특정 시점에 나옵니다. 2017년도 예를 들어서 12월 31일 현재 우리나라 인구수는 몇 명이다. 왜냐, 그 다음 날은 또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특정 시점에서 의미가 있는 수치가 이거죠. 그리고 이제 임대료가 이제 유랑이면은 이제 물건의 가격이 있죠. 가격, 토지 가격을 집가라고 같이 한번 해볼게요. 가격하면 전부 다 저량이에요. 가격이 시시각각으로 바뀌기 때문에 가격을 명시할 때는 특정 시점을 명시합니다. 뭐 주가 있죠. 코스피 지수도 다 가격이기 때문에 다 저량 개념으로 이제 인식을 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서 가격, 집가 뭐 쭉 나오고, 그리고 그 손익계산, 회계적으로 손익계산서상에 소득과 연관되는 거, 단기 수익 이런 건 전부 다 유랑 개념이지만은, 그래서 이제 영업 경비 같은 것도 다 이제 유랑 개념에 해당돼요. 나중에 보면은 1년 동안에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그 대차대표상에 나와 있는 내용은 다 저량이에요. 자산, 자본, 그 부채. 회계적으로 이제 자본은 이제 내 돈이고요. 그 부채는 남의 돈이야. 두가 합한 것이 자산입니다. 다만 우리 시험은 이제 자본이 내 돈이 나오려면은 전체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은 자본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순자산 가치라고 우리 시험에서 낸 적이 있어요. 순자산 가치 이렇게 이제 언급하고 거기서 나오는 거죠. 재고량 나왔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연결되는 게 주택 보급률을 정부가 발표할 때도 이거 대표적인 저량 개념으로 생각하시고, 그 통화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통화량은 전화 통화량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통화량은 이제 특정 시점에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화폐량을 말합니다. 그래서 통화량은 시시각각을 바뀌어요. 전화 통화량은 시험에 내겠어요. 전화 통화량은 유랑 개념에 애인하고 몇 건 통화합니까? 10건 통화했어요. 얼마 동안에? 지금 10분 동안에. 그럼 엄청나게 이제 끈적끈적한 사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 사귄 지가 뭐 10년 됐는데 10통화 했대. 그건 사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화량은 경제적인 논리니까 전화 통화량이 아니라 특정 시에 유통되는 화폐량을 말합니다. 주택 보급률도 마찬가지고, 많은 부분들이 만들기 나름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결국 이제 저량과 유량은 이제 가장 우리가 도대체 뭐가 나올지는 알 수가 없어요. 무수히 많은 이제 예제가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회계사, 평가사 이런 데서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이제 우리 중개사 시험에 맞춰서 기출문제에 나온 예문은 최소한 알아두시면서 아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종류가 나올 때 이게 저량이고 이게 유량이라는 거를 이해가 되는 명칭이 있으면은 생략하셔도 되고 아 근데 이게 왜 유량이지? 왜 저량이 좀 끝까지 괴롭히는 지문이 그 종류가 있다. 그럼 별도로 체크하셔가지고 내 걸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언젠간 단독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분야다라고 하면서 유량, 저량 꼭 별표 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고자란 말은 사전적 개념이라 그랬잖아요. 하고자란 말은 뭐냐면은 사전적 개념은 의도된 양이야. 의도된 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사항은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수요량이라는 개념하고 실제 구매량 있죠. 요거는 반드시 일치하는 보장이 아니에요. 얘는 일치할 수도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딱 한 번 나왔다 그랬어요. 결국 주택시장에서 낼 때 주택 수요량과 주택 실제 구매량은 항상 일치하게 마련이다. 아니에요. 요거는 사후적 개념이고 요거는 사전적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그 경제학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 그랬어요. 갑돌이가 그 마트 가기 전에 10개를 구매해야지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근데 마트를 실제로 가봤더니 다 팔리고 사과가 10개가 남아있어요. 아니, 10개가 아니라 6개가 남아있어. 그래서 이 사람이 6개를 전부 매입했어. 전부 매입해서 전부 먹었다, 집에서. 그러면 갑돌이 이 사과 1년에 소비 행위 중에서 사과 수요량이 몇 개입니까? 라고 질문하면은 10개다라고 답변하셔야 됩니다. 10개다. 왜요? 이거는 뭐기 때문에 수요는 사전적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 6개라고 하면 안 돼. 6개는 실제 구매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는 6개를 실제로 구매해서 다 먹었다 하더라도 본인이 의도한 거를 실현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불만족스러운 사과 소비 행위가 이루어졌구나라고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걸 자세하게 내지는 않고요. 하고자 말을 통해서 수요는 사전적 개념이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구매량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 요것은 구매 욕구라는 것은 뭐냐면 구매 의사를 말해요. 근데 구매 의사인데 항상 경제학에서는 구매 의사가 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다 시장의 문을 열어주진 않아요. 뭐를 조사하냐?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한테만 문을 열어준다. 그래서 이거를 구매 능력을 갖춘 걸 말하죠. 경제학은 그래서 항상 구매력을 갖춘 구매 욕구를 말합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유효 수요다 그럽니다. 참 상당히 냉정한 용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구매를 갖춰야 돼. 그래서 제가 만약에 뭐 강남 지역에 아파트를 1000채를 사겠다라고 구매 의사를 표출했다 하더라도 강남 부동산 시장은 영향을 안 받아요. 왜냐? 강남 시장은 구매 의사를 표출한 그 사람들한테 이제 구매력을 조사하는데 김덕기의 구매력을 조사하니까 그 13만 원 재산이 있는 거야. 13만 원 재산이 있는 사람이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런 이제 의사만 표출했지 시장에 반응하지 못한다. 그래서 공허한 욕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장 아무 영향을 받지 못하는데 만약에 이제 그 만수르를 한 사람이죠. 만수르. 그 지구적 부자. 만수르가 강남 지역 아파트를 1000채를 사겠다. 그럼 시장에 반응해요. 왜? 구매 의사가 있는 사람의 의사 표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매 능력을 가진 사람의 구매 의사 표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이제 시험 문제 지문으로 하나 나와요. 수요는 뭐라고요? 구매력을 동반한 유효 수요가 된다라는 거죠. 결국 정리해 보면은 이게 상당히 그 1월 달인 기본이니까 잠깐 언급해 봤어요. 수요란 이제 공급도 나중에 마찬가지인데 일정 기간을 명시에 대하는 유량 개념이고 구매 그리고 하고자를 통해서 사전적인 의도된 양이고 그리고 구매력을 동반한 뭐다? 유효 수요가 된다라는 세 가지 단어를 102페이지에 양가로 2번, 3번을 통해서 보시고 그리고 4번은 최대 수량이야. 소비자들이 물건을 구매할 때는 어느 가격이 결정되면은 만족감 최대를 채우기 위해서 최대로 구매하는 최대 수량이다라는 결과적인 것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균형할 때도 말씀드리겠어요. 수요량이든 공급량이든 전부 다 최대 수량이다라고 결론입니다. 성격은 잘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책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본 개념적인 그 성격을 말씀드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저량과 유량이다라는 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우도록 하겠어요.
테마를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점점점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요 함수를 논해야 돼요. 함수도 이제 설명이 잘 돼 있어요. 102페이지 보면은 수요 함수 이렇게 언급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박스 안에 뭐라고 말하고 돼 있네. 함수에 대한 설명이 함수. 그 함수 문제가 이제 모든 그 방정식 문제의 기본적인 출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수와 관계돼 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냐라는 거야. 함수라는 것은 종속 변수와 이 말이 참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이런 말이 종속 변수와 이 독립 변수 간의 관계를 우리가 함수다라고 얘기합니다. 말 자체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 독립 변수는 말 그대로 영향을 주는 거예요. 독립 변수는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하고 이 종속 변수는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종속이란 말이 나와 있잖아요. 종속이란 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종속 변수는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독립 변수가 자극을 줘야지 그에 따라서 반응하는 변수를 말해요. 그 독립 변수, 종속 변수 관계가 이게 학창시절에 이게 독립 변수가 하나면은 1차 함수, 이 두 개면 2차, 3개, 3차 뭐 이런 걸 논한 적이 있었고 독립 변수에다가 종속 변수에 뭐를 대입하냐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함수 종류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1차 함수도 어려운데 2차, 3차 함수 나오겠어요? 그럼 시험지 찢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장 간단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다만 이제 우리는 독립하고 종속 변수를 뭘로 잡을까라는 거야. 근데 붙어 있는 게 수요함수에서는 수요가 붙어 있잖아. 그럼 종속 변수는 지금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이야, 목적. 그래서 수요함수에서는 수요함수를 뭘 논하고냐? 수요량의 변화를 논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수요함수를 논할 때 그 세 번째 103페이지 제일 꼭대기의 세 번째 줄에 보면은 수요량을 종속 변수로 잡고 영향 주는 요소를 독립 변수로 잡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수요함수는 뭘로? 수요량을 종속 변수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졌어. 나중에 공급함수는 뭐가 종속 변수겠어? 그때는 공급량이 종속 변수가 됩니다. 다만 여기다가 책처럼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아파트를 한번 해볼까? 문제 타이틀에 아파트 수요량을 논하고자 해. 물론 아파트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빌라, 연립주택, 뭐 상가, 뭐 토지 여러 가지 물건이 나와요. 다만 이 제시된 요거를 그때그때 다르지만은 지금 뭐라고 하냐 이거를 지금 출제위원이 문제 타이틀에 분석의 대상으로 제시된 목적물이야. 이거를 해당 재화라 그래요. 해당 재화를 아파트로 예를 들어 뿐입니다. 그러면 출제위원들은 해당 재화의 아파트의 수요량의 변화를 논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야. 근데 수요량은 스스로 변하지 않아요. 그럼 수요량에 영향을 주는 수많은 독립 변수가 나올 거야. 이 독립 변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학자들이 관찰해 보니까 자기가 분석하고자 하는 어떤 물건의 수요량에 영향 주는 것이 뭐가 있을까라고 마트를 실제로 가봤죠. 조사해 보니까 가장 1등이 있다는 거야. 그게 지금 분석하고자 하는 해당 재화의 가격이 있다는 거야. 가격이 영향을 가장 많이 주더라라는 거죠. 그 소비자들이 현실적으로 마트에 가면 그러잖아요. 얼마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이걸 어디서 만들어 이렇게 물어보지 않지. 판매하신 분의 주소가 어디 이렇게 물어보진 않잖아요. 가장 기본적으로 얼마요? 라는 걸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요? 라고 물어보는 가격이 영향을 가장 많이 주고요. 그것만 영향 주는 것이 아니고 소비자들이 또 물어보는 게 있죠. 또 뭘 물어보겠어요? 얼마라고 했더니 얼마라고 답변을 들었어. 그러면은 저 가격이 얼마짜리구나 인식한 다음에 내가 그를 지불할 능력이 있는가라는 걸 또 판단해. 그래서 이제 구매력과 연관되는 소득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재산 이런 것들도 다 본인의 이제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재화 가격도 영향을 줘. 아파트를 구매하러 갔는데 얼마라고 물어봤더니 예를 들어서 30평짜리가 3억이래. 근데 옆에 똑같은 30평짜리 오피스텔이 30원에 나와 있어요. 그럼 이걸 살려다가 이쪽으로 옮겨갈 수도 있겠죠. 다른 재화 가격이야. 해당 재화 가격이 아니라 다른 재화 가격도 영향을 미치더라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미래에 대한 예상도 영향을 미쳐요. 미래에 대한 예상. 예상 만약에 가격으로 따지면 가격이 올라갈 걸 예상, 기대감으로 표현하고 가격이 떨어질 거에 대한 예상, 우려감으로 표현해. 미래에 대한 예상도 영향을 미치겠지. 뭐 당연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쪽이다 보니까 부동산이 좀 비싸잖아. 그래서 뭐 대부비라든지
대부비율 뭐 DTI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든지 뭐 대출 받아야 되는 총부채 상환 비율, 대출 받아야 되니까 뭐 금리라든지 대출 금리라든지 그리고 부동산이니까 부동산 관련되는 세금이라든지 무수히 많은 뭐 광고라든지 만들기 나름이야. 그리고 시대가의 거리라든지 뭐 충격적이죠. 시대가의 거리도 뭐 등등등등등등등등 무수히 많은 요소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특정 하나의 물건의 수요량을 변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주는 요소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야. 근데 그 엄청나게 많은 거를 동시에 분석하는 건 너무 복잡하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더 단순화시켜보자 해서 경제학자가 이제 생각한 것이 있어요. 이 중에서 1등이 뭐냐? 그 가격 아니냐? 가격을 하나 잡고 나머지는 한번 퉁쳐보자. 무수히 많은 나머지도 물론 영향을 주지만은 나머지는 이제 이게 가격이 아니라 얘네들을 가격 이외의 요소라고 한번 해보자. 가격 이외인. 근데 얘네들을 동시에 영향 미친다 그러면 좀 분석이 어려우니까 얘네들은 일단은 그렇지. 일단은 불변이라고 즉 영향을 안 준다라고 불변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가정이야. 일단은 불변이다라고 가정하지만은 나중에는 영향을 미치겠어 안 미치겠어? 미치겠지. 근데 이 중에서 무수히 많은 것 중에 그래서 독립변수 가격을 우선 하나 잡고 나머지는 잠깐 쉬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은 내용이 단순해졌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건 잠깐 쉬었으니까 지금 영향 준다고 본 것은 가격하고 수요량과의 관계가 나왔죠. 그러면 해당자와 가격과 해당자와 수요량과의 요 관계가 됐으니까 독립 하나, 종속 하나 돼서 분석이 편해졌지. 우리가 이거를 뭐라 그러냐? 수요의 법칙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수요의 법칙. 그래서 수요 법칙은 지문으로 자주 나와. 그 수요 법칙은 양가를 이번에 잘 설명이 돼. 순서가 정확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해당 재화 가격 이외. 지금 시험 문제는 책처럼 당해로 안 나오고 아마 해당으로 나올 거예요. 당해란 말이 일본식 그 서술하는 표현 형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법조문도 전부 다 해당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당해 재화를 이제 해당으로 뭐 당해로 해도 마찬가지 똑같은 의미지만은 해당 재화 첫 번째 줄 보세요. 해당 재화 가격 이외에는 모두 일정하다 가정. 그러니까 요건 다 잠깐 불변이라고 가정한 것이고 뭐만 변한다? 줄칠거. 해당 재화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반비례 관계, 역의 관계 이거를 뭐라 그런다? 수요 법칙이다라는 거야. 그거 하나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꼭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을 독립변수 왼쪽에다 한번 잡아보고 종속변수를 이제 수요량 여기다 잡아보면은 이게 편하니까 가격이 상승했어요. 그러면은 수요량은 어떻게 돼? 감소하게 돼. 기존보다 소비량이 줄어들어. 가격이 하락을 했어요. 그럼 기존보다 수요량은 어떻게 돼? 증가하게 돼 있어요. 그럼 지금 보시다시피 가격의 변화 방향과 수요량의 변화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것처럼 가격과 수요량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이 가격과 수요량과의 역의 관계. 반대로 움직인다는 거죠. 또는 부의 관계라 그래. 이거를 수요 법칙이다라는 거죠. 그럼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책처럼 이제 반대 방향으로 반비례 또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문은 자주 나와. 즉 부동산의 아파트를 예를 들었다. 다른 요소 일정을 가정했을 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은 아파트 수요량은 감소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이 종종 나와요. 근데 정답은 잘 내지는 않는 것 같아. 당연히 알고 있겠지라고 가정하는 지문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학자들이 생각하기에 이거를 전달력을 가장 높이는 방법은 그림으로 설명하는 거다. 그래서 그림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수요 곡선이 도출하게 됩니다. 그 수요 곡선이 밑에 양가로 3번을 꼭 알아두세요. 똑같아요. 해당 재화 가격이 모두 일정하다는 가정. 수요 법칙을 설명하구나 라고 알 수가 있다는 거죠. 해당 당해 재화, 해당 재화 가격과 수요량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을 수요 곡선이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수요 곡선을 그리는 거야. 약속하기를 독립변수 여기다 가격을 잡기로 약속했고 가격, 플레이스. 그리고 종속변수 여기다 수요량을 잡기로 약속했어. 수요량을 보통 어떻게 표현해? Q, D 이렇게 표시합니다. quantity of demand의 수요량 이렇게 표시해요. 근데 수요량이 아까 무슨 수량? 최대 수량이라고 했어요. 그럼 가정하기를
소비자가 X제를 이제 소비하려고 그래. 근데 X제 가격이 지금 얼마냐? 100원이라고 가정하시고, 그리고 이 가격을 창출하기 위해서 할당된 소득이, 가배 소득이 1,000원이다라고 가정합니다. 그럼 1,000원 범위 내에서 X제를 구매한다고 가정했을 때 가격이 100원이야. 그러면 X제의 수요량 있죠? X제 수요량은 최대 몇 개까지 할 수 있어요? 최대 10개까지 할 수 있겠지. 1,000원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니까. 근데 X제 수요량이 지금 100원이었을 때 지금 몇 개까지 가능하냐? 최대로 10개까지 가능해. 그 이상은 할 수가 없잖아요. 구매력을 1,000원 범위를 넘어갔으니까. 구매력을 넘어갔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 X제 수요량이 10개가 고정적인 것이 끊임없이 변한다는 거야. 그럼 이 수요량이 종속 변수잖아요. 아까 종속 변수. 그럼 여기다가 영향 미치는 독립 변수가 있겠지. 지금 제시된 독립 변수가 몇 개 있어? 2개 있잖아. 뭐하고 뭐? 소득하고 가격이 있는 거야. 근데 이 소득은 일단은 뭐라고요? 일단은 불변이라 가정하는 겁니다. 그럼 뭐만 변한다? 가격만 변한다 가정하는 거예요. 그럼 가격이 100원이었던 것이 200원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1,000원 범위 내에서 구매를 하는 거니까 구매력이 떨어졌으니까 5개로 줄어들었을 거 아니에요. 최대로. 그러니까 이제 B점이라 가정하고 가격이 만약 50원으로 하락했다. 그럼 구매력이 높아졌지. 1,000원 범위에서 하는 거니까 몇 개까지 늘어나 최대로 살 수 있어. 20개까지 살 수 있죠. 이거 그럼 이제 C점이죠. 그럼 3개의 가격이니까 3개의 가격에 대응하는 수량도 3개가 나오죠. 그럼 하나하나 가격에 대응하는 수요량을 좌표에 찍으면은 3개의 점이 찍혀요. 이거 아직 선이 아니라 점이야. 근데 요 가격 요 사이에 무수히 많은 가격 변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격 변화에 대응하는 수요량도 요 사이에 존재하겠지. 요 사이에 대응하는 가격에 대한 수요량을 좌표에 찍으면은 ABC로 대표는 여기에 무수히 많은 점들이 쭉 찍힐 겁니다. 그럼 점들을 쭉 연결하잖아요. 이 모양이 나오죠. 이렇게 연결하면 이거를 디맨드 커브다 그럽니다. 근데 이 모양이 무슨 모양이야? 왼쪽에서부터 그리는 게 약속이거든요. 이렇게 그렸죠. 이거를 뭐라 그런다? 수요 곡선이다. 수요 곡선 모양이 무슨 모양? 우하향하는 형태를 갖는다. 여기까지가 기본이야. 여기까지가. 그래서 성격, 개념을 통한 성격을 도출했고, 함수를 도출했고요. 함수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독립변, 종속변수가 있는데 이렇게 잡혔어. 그리고 법칙을 논했고, 법칙이 얘네들 일정을 가정하고, 법칙을 표현하다 보니까 이 모양을 가격과 수요량과의 일대일 관계를 하는 과정 중에 계속 반대 방향 움직이지 않느냐. 반대 방향 움직이다 보니까 표현이 우하향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라고 언급한 거예요. 수요곡선 모양까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수요곡선의 세 번째 줄 끄트머리에 수요곡선 무슨 모양이다? 우하향하는 모습을 갖는 게 일반적이에요. 라고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심화학습의 대체효과, 소득효과는 심할 때 이제 그 대체리부한지 완벽하게 아신다는 말씀드리고, 보충학습 수요법칙 예외 있죠? 예외 보지 마세요. 우리 법칙도 모르는데 예외까지 시험에 내지 않습니다.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 놓고 이제 그 다음에 주제가 이제 핵심이 큰 주제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당연히 이제 딱 생각하는 게 뭘 생각할 수 있겠어요? 지금 법칙에서부터 곡선까지 연결된 내용이 뭐만 영향 미쳤을 때? 가격만 영향 미쳤을 때 내용이잖아요. 가격만 영향 미쳤을 때 하나의 기준으로서 이 모양 잡은 거잖아.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학자들이 해야 될 일은, 그러면 잠깐 쉬라고 했던 거 있잖아. 일단은 불변이라 가정했던 얘네들도 여기다 영향 주겠어, 안 주겠어요? 영향 주겠지. 소득이 변했을 때, 재산 변했을 때, 다른 재화가 변했을 때 얘네들 하나하나가 다시 여기다 또 여기다 또 영향을 주더라라는 거죠. 그럼 영향을 줄 때, 그럼 가격에 의해서 하나의 기준에 대한 질서가 만들어진 상태예요. 그럼 가격 위의 요소가 여기다 충격 주면은 이 하나의 수요 법칙에서 만들어진 질서가 깨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의 그래서 큰 주제가, 그럼 가격에 의해서 수요량이 변화되는 모습하고 나머지가 영향 수요량이 변화되는 모습이 좀 다르더라. 이 다르다는 거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자 라는 내용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105페이지에 큰 3번 여러분들 수요량의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 있죠. 이거는 별표를 쳐놓으셔야 돼. 여기서부터 큰 주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다만 수요량의 변화, 수요 변화 들어가기 전에 바로 위에 난가로 4번에 그 시장 수요 곡선 나오죠. 이거 잠깐 한번 제가 부수적으로 기본 강의할 때 필요한 내용을 잠깐 언급해 보도록 하겠어요. 거기 시장 수요 곡선 내용을 잠깐 읽어볼게요. 105페이지에
개별 소비자들 각각의 수요 곡선 우리가 개별 수요 곡선이라 그래요. 근데 이러한 개별 수요 곡선 수평으로 합하여 도출하는 것이 시장 수요 곡선이다. 따라서 시장의 기울기는 개별보다 더 완만하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나중에 공급도 똑같아. 다만 이걸 논할 때 뭘 논하냐면은 분석하는 해당 재화가 민간재라고 가정한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민간재라고 가정해야 돼. 왜? 공공재는 해당이 안 되니까. 물론 출제위원들이 민간재를 가정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내용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게 뭐냐면 나중에 공부도 똑같아요. 시장 수요 함수는 개별 수요 함수에 이때 개별 소비자들은 다 독립된 의사결정 한다고 가정해야 돼요. 독립된 의사결정을 갖고 있는 개별 소비자들의 함수의 수평적 합이다라는 겁니다. 이걸 꼭 알아두세요. 합. 이게 이제 시장 수요 함수에 대한 논리야. 시장 수요 함수는 개별 수요 함수의 무슨 합이라고요? 수평적 합이다라는 거죠. 그럼 수평적인 내용을 합했다는 것은 저희들은 마트에서 소비자를 구매 활동하는 것을 확인하면 이 말이 이해가 되는데 수평이라는 것은 뭐를 합친 걸까? 지금 이게 수평이잖아. 그 그래프를 그리면은 수평이 뭘 잡았어? 수요량을 잡았잖아요. 이거 횡축이라 그러죠. 횡. 입이 찢어지죠. 횡. 수평축이고 이 가격축은 이게 수직축이잖아. 수직의 합은 가격을 합한 거야. 결과적으로 수평의 합이란 말은 수요량을 합했다는 거야. 수요량의 합이 수평적 합이다라는 거죠. 물론 공급의 경우는 공급량에 합친 것이 시장 공급 함수다라는 거죠. 책에는 그래프가 나왔어요. 만약에 이런 그림은 나오지 않겠지만은 가격이고 만약에 이제 수요량이 돼 있어요. 그 소비자 갑돌이의 소비 행태를 볼까? 이 갑돌이의 소비 그 수요 함수다. 개별 수요 함수 보세요. 동일한 만약에 P0 상태에서 갑돌이가 10개를 샀어. 갑돌이가 어떤 물건을 XJ라고 가정할게. 사과. 마트에서 사과라고 가정할까요? 사과 가격이 P0 상태에서 갑은 10개를 구매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을순위도 있네. 을순위 수요함수 보니까 이 사람도 똑같은 P0 상태에서 똑같이 10개를 사네. 그러면은 이 마트에서 사과 수요량 전체는 뭐냐? 갑으로 대표되는 소비자하고 을로 대표되는 소비자들을 합해야 되는 거야. 그쵸? 그 사과 가격이 만약에 100원이다 그러면은 그 사과 판매하는 공급자 입장에서는 결국 사과를 소비한 양을 더 계산하는 것은 사과 가격에다가 갑이 산 거, 을이 산 거, 병이 산 거, 많은 사람이 산 걸 전부 다 합하면 되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시장 수요함수는 어떻게 하냐면은 동일한 가격 P0 상태에서 10개가 아니라 이제 몇 개예요? 갑하고는 수평을 합하니까 이 양을 합한 거죠. 10개 합해가지고 얼마? 20개가 되는 겁니다. 20개. 그래서 요거는 갑의 이제 개별적인 소비 함수들이고 합한 요것이 뭐다? 갑하고 을을 합한 시장 수요량이 되는 겁니다. 시장 수요 함수. 때문에 시장 수요 함수는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개별 소비자들의 행동한 걸 전부 다 수평적으로 합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시장 수요 함수는 개별 수요 함수의 수평적 합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수직적 합이 아니에요. 공공재는 수직의 합이지만 우리는 민간재만 논하기 때문에 수평적 합이다라고 판단하도록 하겠어요. 이때 시장 수요량을 이제 우리는 어떤 명칭을 쓰게 돼요. 근데 실제 시험에 이런 그림을 그려놓고 시장 수요 함수가 이거 이렇게 물어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책에는 없지만은 기출문제 나온 걸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어요. 실제 시험 문제입니다. 함수를 한번 가정해 볼게. 두 가지를 한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만약에 함수가 QD, 이게 수요량이야. QD, 이게 조금 지금 빠른 감에서 나중에 큰 이제 자연분이 되니까 한번 힘들더라도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QD 수요량이에요. 수요량인데 이게 만약에 200 마이너스 4P 이렇게 주어졌다라고 가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독립변수야. 가격이 독립변수라 그랬죠. 이게 독립변수고 이것이 종속변수야. 그러면 독립하고 종속 제대로 된 방정식 모델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XJ를 구매하는데 이 QD 이런 행동을 보이는 소비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행동을 보이는 소비자 수가
2배가 증가됐다라 한번 가정해 보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같은 행동을 이제 이런 행동을 보이는 소비자 수가 2배가 됐다는 뜻이야. 2배가. 그러면은 새로운 시장 수요함수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하게 돼 있어요. 형식을 잘 보세요. 그러면 시장 수요함수를 논하다 보면은 새로운 시장 수요가 얼마냐 이걸 물어본 거니까 그러면은 시장은 개별의 수평적 합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똑같은 행동을 보이는 소비자가 한 명 더 있다는 뜻이지. 똑같은 걸 이렇게 더해. 하나 더 써. 얘네들을 수평적 합이라는 것은 뭘 합한 거야? 수요량을 합해야 되지. 이걸 두 개를 더하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개를 더하면은 요거랑 요걸 더한다고 해서 EQD라 하지 않고 우리가 시장 수요함수를 뭐라 하냐? QM이다 라고 표시합니다. 요걸 두 개를 더하면은 뭐라고요? QD가 뭘로 바뀐다? 마켓 수요량이 바뀌어요. 그래서 뭐를 몇 명을 합하든 전부 다 QM이 돼. 그런데 그러면 다시 요거랑 요것도 이게 더했으니까 이퀄에 얘도 같이 더하면 돼. 그럼 요거 더하니까 얼마? 400이고 요거 더하면 8P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2배가 됐다. 그럼 새로운 시장 수요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QM은 400-8P 이렇게 하시면 돼.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일일이 만약에 2배니까 그렇지만 이게 10배다. 그럼 하나씩 10개를 다 더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같은 게 반복되는 것은 우리가 뭐라 그래요? 곱하기라 그러죠. 그러면은 이제 계산할 때 어떻게 하냐? 2배가 됐네. 근데 Q로 물어봤네. Q로 물으면 여기다 곱하기 2를 하셔야 돼. 수평적 합이니까 양을 합해야 돼. 꼭 양. Q를 합해야 됩니다. 그럼 곱하기 2 하면 이게 뭘로 된다고요? QM이 돼. 10명이 되더라도 곱하면 얘는 QM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 곱하기 2 했으니까 전체도 곱하기 2 하니까 400-8PM 이렇게 하시면 돼. 그래서 Q를 물어봤을 때 시장 수요함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건 너무 간단하고 판단하는 것 같아. 출장은 이렇게 낸 것이 아니라 P는 어떻게 냈냐면은 미리미리 잠깐 보는 겁니다. P는 이렇게 출제했어요. 이게 기출문제야. P는 100-4QD인데 동일한 행동을 보이는 소비자 수가 2배가 증가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주의사항이 뭐냐? 2배가 증가했으면 여기다 곱하기 2 그래서 하면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돼? 왜? 이걸 여기다 곱하기 2 하면 뭐를 합한 거예요? 가격이라는 독립변수를 합하게 돼요. 그럼 가격을 합하면은 뭘 합한 게 돼요? 수직의 합이 돼버려요. 우리는 뭘 합해야 돼? 수평적 합이니까 수요량을 합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너무 단순해서 출제원은 이렇게 함정을 만든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게 독립하고 종속이 바뀌었잖아. 그럼 옮겨놔야 돼. 옮겨놓으면은 얘를 옮기면은 4QD는 100은 그대로 있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P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된 다음에 이걸 4로 다 나눠주잖아요. 나누면 QD는 4로 나누니까 QD가 됐지. 100을 4로 나누면 25가 되고 빼기 4분의 1 P가 되죠. 결과적으로 요거랑 요거는 같은 거야. 요거처럼 똑같이 독립변, 종속변수 제대로 된 방정식 모델을 만들어졌죠. 그리고 2배가 증가된 여기다 적용하시면 돼요. 적용하시면은 여기다 곱하기 2 하면 되지. 그럼 이게 뭘로 바뀐다고요? QM이 되는 거야. 그럼 곱하기 2 하면 이게 25 곱하기 2 하면 얼마 돼? 50이 되는 거지. 곱하기 2 하면은 4분의 1 곱하기 2니까 얼마 나와요? 2분의 1 1P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 보기가 이게 이제 정답인데 QM은 550-2분의 1 P가 돼. 근데 물어본 질문이 이렇게 물어봤잖아. 지금 뭐를 물어봤다? P로 물어봤어. 그러니까 보기 1번부터 5번까지 전부 다 P는 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다시 P로 바꿔야 돼. P로 바꾸면은 이게 이걸로 또 체인지해야 되죠. 체인지하면은 2분의 1 P는 50-QM이 되잖아요. 이거 같은 거죠. 이거만 옮겨놓은 거잖아. 문제에 맞춰서. 그럼 2분의 1이니까 이거는 P니까 이거 없애버려서 양쪽 다 곱하기 2를 해주면 돼. 2를 해주면 곱하기 2 하면 얘는 P는 얘도 곱하기 하면 100이 되겠지. 그리고 이거는 곱하기 2니까 2QM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요거랑 요거 같은 건데 요게 보기 중에 있었어요. P는 100-2QM이다. 결과적으로 출제원들이 이제 방정식 문제의 기본이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결국 P는 100-4Q가 됐는데 4Q였는데 2배가 증가했다. 최종적인 보기는 이것이 나오든 이것이 나오는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P로 물어봤기 때문에 보기가 P로 돼 있어요. 그럼 P는 100-2Q.
요거를 우선 기본적으로 풀어야 돼요. 가장 쉬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러시더라고요. 이걸 언제 다 풉니까, 과정을? 근데 특징이 있더라고요. 1차 함수의 특징인데 수평적 합이니까 현실적으로 이걸 다 풀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문제하고 답만 한번 보겠어요. 이렇게 다 지워버리겠어요. 지워버리면은 이제 우리가 이게 빨리 푸는 건데 P로 물어봤다 언급했죠. 이게 문제고 이게 답이야. 그럼 2배가 됐어. P로 물어본 거 보면 P가 이것도 P가 됐죠. 상수 100이 그대로 100이 됐잖아. 근데 마이너스 4QD가 뭘로 바뀌었어? 2QM으로 바뀌었죠. 뭐만 바뀌었어? Q 앞에 붙어 있는 요 개수만 바뀐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Q로 물어보냐면 결론은 뭐냐면은 시장수 함수가 이제 모든 문제 기본이라 그랬어요. Q로 방정식 문제가 나와서 2배가 증가했다 그러면 수평적 합이라는 거를 그 자체 그대로 표현한 거기 때문에 Q로 물어보면은 전체를 건드리면 된다는 거야. 전체. 곱하기 2네 곱하기 2에서 QM으로 바뀌고 얘를 전체를 곱하기 2에서 400만 8Q 이러시면 되는데 출제원이 P로 물어보는 경우가 있더라. 독립 종속 바뀌었잖아. 그때는 뭐만 건드리냐? P 그냥 내리고 상수 그냥 내리고 Q 앞에 붙어 있는 개수만 건드리시면 좋겠어요. QD가 QM으로 바뀐 상태에서 4가 뭘로 바뀌었어요? 2로 바뀌었죠? 그럼 어떻게 하냐? 2배가 증가했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P로 물어봤어. 그럼 Q 앞에 붙어 있는 요 개수 있죠? 요거를 나누기 2로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4를 2로 나누면 바로 2QM. 요것만 건드리면 돼. 다시 Q로 물어보면은 여기 결과를 전체를 배수만큼 건드리시면 되고 P로 물어보면은 Q 앞에 붙어 있는 요것만 건드리시면 된다. 증가했으면은 나누기 1을 하시고 그래서 2P 만약에 2배가 감소했다 그러면은 2배를 곱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나 더 예제를 잠깐 보면은 혹시나 출제원이 P는 1200 마이너스 8QD로 내는데 이런 행동 보이는 소비자 수가 4배가 증가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객관식은 1번부터 5번까지 쭉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한다고요? 제일 먼저 Q로 물어봤느냐, P로 물어봤느냐 먼저 찾으셔라. 근데 Q가 아니라 P로 돼 있네. 그럼 어차피 객관식이니까 이게 장점인데 P 그냥 내려라. 상수 변하지 않는다. 그냥 내려라. QD가 시장이니까 QM으로 바뀐다. Q 앞에 붙는 요것만 건드려라. 4배가 증가했으면은 증가한 만큼 나눠라. 그럼 요거는 EQM이다.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그래서 이제 몇 번 문제를 만들어 드릴 테니까, 함수 문제가 이런 식으로 출발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에서 언급이 됐던 거를 잠깐 한번 건드려 본 거예요. 이렇게. 별도로 이제 나중에 계산 문제를 해드릴 때 그 함수에 대한 출발점이 여기다라고 하고 요거를 베이스로 다음 단계 함수 문제, 그 다음 단계 함수 문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항상 이런 걸 언제든 또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어쨌든 이거는 이제 따로 논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말씀드렸듯이 이 개념상의 성격을 언급한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지금 뭐를 이제 도출하는 과정이다. 수율항의 변화, 수요 변화를 도출하기 위해서 우선 이 모델을 잡은 겁니다. 이렇게 잡아주신 다음에 말씀드린 105페이지 별표 치시라는 3번에 수율항의 변화, 수요 변화가 어떤 내용의 시험에 나오는지를 조금만 이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제 6강에서 한번 테마로 잡아보도록 하겠어요. 여러분들 이제 수용급 들어갔어요. 아주 중요한 부분 들어갔으니까 꼼꼼하게 책이 잘 돼 있어서 정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서 보고 제 5강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